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겠습니다. 1436년 조선 왕조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이 자신의 며느리를 세자빈을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며느리가 궁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상세히 기록된 이 사건, 오늘 우리는 600년 전 궁궐 안에서 벌어진 그 이야기를 펼쳐보려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유교 국가 조선, 삼강오륜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궁궐의 최고 어른이신 세종대왕께서 직접 며느리를 신문하는 장면을 말입니다. 세자빈 봉씨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궁녀 소상을 불러 신문하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지난해 동짓날 밤 세자빈이 자신을 내전으로 불렀고 다른 여종들은 모두 문 밖에 내보냈으며 함께 자기를 강요했다고 말입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세자빈이 윽박지르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은 남자와 여자가 교합하는 형상과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식 사건입니다. 대식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궁궐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환관과 궁녀가 또는 궁녀와 궁녀가 부부처럼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은밀한 용어였죠. 왜 이런 풍속이 생겨났을까요? 조선시대 궁녀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10대 초반에 궁궐로 들어와 평생을 궁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결혼도 자식도 평범한 사랑도 금지된 채로요. 그 외로움과 억압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대식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풍습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은 궁중에 엄격한 금령을 내렸습니다. 발각되면 곤장 70대, 재범하면 곤장 100대를 때렸습니다. 그만큼 단속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아닌 세자빈이 이 금기를 범했습니다. 미래의 왕비가 조선의 국모가 될 사람이 궁녀와 동침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은 승지들을 불러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근년 들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답답하다고, 근래에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있는데 말하기조차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집안 가법이 바로 잡혀 있었다고 자부했습니다. 소헌왕후가 질투하지 않고 후궁들까지 잘 보살펴 주어 가정이 화목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세자궁은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번 첫째 며느리를 쫓아낸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빈 봉씨는 어떤 여자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비극의 시작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종의 맏아들 세자향에서 시작됩니다. 훗날의 문종이죠. 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학문을 좋아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세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여자 보기를 돌같이 보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극도로 금욕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이런 세자에게 1427년 첫 번째 아내가 들어옵니다. 바로 휘빈 김씨입니다. 휘빈 김씨, 그녀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가문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 문종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실록은 그녀가 어리석고 총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였을까요? 세자가 세자빈의 방을 찾지 않자 김씨는 점점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금지된 선택을 합니다. 압승술이라는 주술을 행한 것입니다. 압승술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억누르고 자기가 이기도록 만드는 주술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혹은 다른 여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행하는 일종의 저주였죠.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실록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429년 이 일이 발각되고 휘빈 김씨는 폐출됩니다. 결혼한 지 단 2년 만이었습니다. 세종은 분노했습니다. 왕실에서 주수를 행하다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휘빈을 쫓아낸 세종은 바로 다음 날 전국에 금올령을 내립니다. 새로운 세자빈을 간택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429년 하음 봉씨 집안의 딸이 선택됩니다. 봉씨,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허리가 가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의식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세자빈이 된 봉씨는 세종이 여사를 보내 연려전을 가르치게 하자 며칠 배우다가 책을 뜰에 던져버립니다. 자신이 어찌 이런 걸 배우고 살겠냐며 학업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아버지인 임금의 명을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봉씨는 전형적인 며느리 상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지도 않았고 조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뚜렷하고 욕망에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이번에도 세자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검은고와 비파가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봉씨는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궁녀들에게 밤마다 세자가 자신의 방을 찾아오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세종과 소헌왕후는 결단을 내립니다. 세자에게 후궁 3명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권씨, 양씨, 홍씨. 3명의 승위가 세자궁에 들어옵니다. 봉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실 부인인데 남편의 사랑은커녕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이제 후궁들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봉씨는 우울해하고 투기가 심해져서 술을 마시고 궁인을 구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권씨가 임신을 하자 봉씨는 궁녀들에게 권승위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는 모두 쫓겨날 것이라며 궁중에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세종과 소헌왕후가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네가 정실인데 아들이 없고 승위가 다행히 아들을 가졌으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어찌 원망하느냐고요. 하지만 봉씨는 전혀 뉘우치는 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외로움, 그 분노, 그 억압. 정실부인이라는 지위는 있지만 남편의 사랑도 없고 임신도 할 수 없고 이제 후궁들에게까지 밀려난 세자빈. 20대 초반의 한 여성이 느꼈을 좌절감과 고독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궁녀에게 향합니다. 소쌍. 궁궐의 여종이었던 그녀는 봉씨의 곁에 늘 있었습니다. 봉씨는 소쌍을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실록은 항상 그 곁을 떠나지 않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두 며느리. 주술로 해결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쫓겨났고 두 번째 며느리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금기의 사랑, 대식. 그것이 어떻게 발각되었는지, 궁중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쌍은 누구였을까요? 실록 기록을 보면 그녀는 궁궐의 여종이었습니다. 세자빈을 모시는 낮은 신분의 궁녀였죠. 그런 그녀에게 세자빈 봉씨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봉씨는 소쌍을 곁에 두고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빈께서 소쌍과 늘 함께 주무신다고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세자 문종이 직접 소쌍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빈과 함께 자느냐고요? 소쌍은 놀라며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봉씨의 태도였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봉씨는 소쌍에게 자신은 너를 매우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며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봉씨는 소쌍을 사랑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의지가 아니라 독점적인 애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쌍에게는 다른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권승휘의 사비였던 단지라는 여인이었죠. 소쌍과 단지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때때로 함께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봉씨는 이것을 질투했습니다. 자신의 사비인 석가희를 시켜 소쌍을 미행하게 하고 단지와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봉씨는 이 관계를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시녀들이 이불과 베개를 정리했는데
소쌍과 함께 잔 이후로는 시녀들을 물리치고 자신이 직접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녀에게 몰래 이불을 빨게 했습니다. 왜 이불을 빨았을까요? 실록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침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죠. 하지만 궁궐의 비밀은 없습니다. 소문이 궁중에 퍼지고 결국 세종과 소헌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세종은 소쌍을 불러 진상을 묻습니다. 소쌍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실록에 보면 소쌍은 다른 궁인들에게 빈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통과 너무 달라서 매우 두렵다고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세종 앞에서 소쌍은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해 동짓날 밤의 일을, 세자빈이 어떻게 자신을 강제로 동침하게 만들었는지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세종은 봉씨를 불러 신문합니다. 봉씨는 처음에 부인합니다. 소쌍과 단지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그들이 밤에 함께 자고 낮에도 목을 감고 혀를 붙이고 했다고, 이것은 그들이 한 일이고 자신은 함께 잔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반문합니다. 목을 감고 혀를 붙이는 일을 내가 어찌 아느냐고, 내가 늘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기 때문에 따라 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이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봉씨는 결국 다른 일들은 자백합니다. 하지만 소쌍과의 동침은 끝까지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실록을 보면 동성애 말고도 봉씨의 다른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봉씨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조심스럽게 모셨죠. 그리고 어느 날 유산했다며 딱딱한 것이 형체를 이루어 나왔는데 지금 이불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궁녀가 가서 확인하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세자가 종학에 머물 때는 여자 화장실에 가서 벽 틈으로 바깥의 남자들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남자를 기쁘게 하는 노래를 궁녀들에게 늘 부르게 했고 환관들의 무릎 보호대나 주머니 같은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자빈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죠. 세자의 옷가지들을 몰래 친정에 보냈고 궁중 음식도 세자 몰래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쌓이고 결정적으로 소쌍과의 동침이 확인되면서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폐출하겠다고요. 하지만 세종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실록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광무제도, 현종도 부인을 내쫓아 후세의 비판을 받았다고 하물며 지금 두 번째로 세자빈을 폐출하니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자신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이죠. 공자도 자사도 아내를 내쫓은 적이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세종. 대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자신을 설득하는 세종. 그 고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정식으로 세자빈 봉씨를 폐출하는 교서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교서에는 흥미롭게도 소쌍과의 동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종은 승지들에게 명령합니다. 봉씨가 궁녀와 동침한 일은 너무 추잡하니 교서에 쓸 수 없다고, 그냥 투기가 심하고 자식이 없으며 노래를 부르게 하고 담틈으로 엿보고 물건을 빼돌린 일 등 4-5가지만 써서 폐출하라고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세종도 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궁녀와 동성애를 했다는 것을 공식 문서에 남기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공식 교서에는 완곡하게만 표현하고 진짜 이유는 대신들과의 비밀 회의에서만 말했습니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한, 찬성 신계. 세종이 소환한 삼정승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폐출하셔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도 난처했을 것입니다. 이미 한 번 세자빈을 폐출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폐출한다니. 왕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파문을 일으킨 이상 폐출 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서가 발표되고 봉씨는 책임을 회수당하고 서인으로 강등됩니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보내집니다. 겨우 7년의 세자빈 생활이었습니다. 1429년 간택되어 1436년 폐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어야 할 20대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공식 실록에는 봉씨가 친정으로 돌아간 이후의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사에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합니다. 봉 씨가 친정에 도착하자 아버지 봉녀가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자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기록을 보면 봉녀는 봉 씨가 폐출되기 3개월 전인 1436년 7월에 이미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사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폐출된 세자빈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실록에는 소상의 처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피해자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세자빈이 강제로 윽박질러 함께 자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 소상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종은 또다시 세자빈을 간택해야 했습니다. 3번째 며느리로 권씨가 들어옵니다. 훗날 현덕왕후로 추존되는 그녀입니다. 그녀는 세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훗날의 단종이죠. 하지만 권씨는 산후병으로 1441년에 사망합니다. 4번째 며느리로 또 다른 봉씨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얼마 못 가 폐출됩니다. 세종은 모두 4명의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며느리는 한 명도 없었던 셈입니다. 문종은 어땠을까요? 그는 1450년 세종이 승하한 후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재위 2년 3개월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아마도 정신적 스트레스도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합니다. 한 여인의 금기된 사랑이 왕실의 체면을 무너뜨리고 한 가문을 파멸시키고 역사에 길이 남을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봉씨 한 사람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차분히 생각해 봅시다. 순빈 봉씨의 대식 사건. 이것은 정말 한 여인의 부도덕한 행실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세자 문종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2명의 세자빈을 연달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사랑받지 못해 주술까지 동원했고 순빈 봉씨는 외면당한 끝에 궁녀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문종이 좀 더 부부의 도리를 다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종을 비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정략적으로 정해진 배우자였고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는 결합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시대의 혼인제도 자체에 있었습니다. 왕실 혼인은 사랑이 아니라 정치였습니다. 집안 배경, 가문의 힘, 세력의 균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우자를 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궁합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지 않는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휘빈도 순빈도 세자 문종과는 맞지 않는 배우자였던 것입니다. 순빈 봉씨를 다시 봅시다. 그녀는 20 남짓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후궁들을 들였습니다. 정실부인이라는 거칠에만 남고 실제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좌절감, 그 분노, 그 외로움. 봉씨는 소상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또한 궁녀들의 비참한 삶을 보여줍니다. 대식 문화가 궁중에 만연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0대 초반에 궁으로 들어와 평생을 궁 안에 갇혀 살아야 했던 여성들. 결혼도 금지, 출궁도 불가능, 자식도 가질 수 없는 삶. 그들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유사 가족 관계를 형성한 것은 어쩌면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이것을 단속하려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제대로 억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정 문제에서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4명의 며느리를 들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은 제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문제면 바꾸면 되고, 궁녀들이 대식하면 처벌하면 되고, 규칙과 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규칙으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600년 전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규칙도 사람의 마음을 억압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둘째, 억압된 욕망은 반드시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휘빈의 주술, 순빈의 동성애, 이것들은 모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셋째, 여성의 인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여성들, 특히 궁중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모두 타인이 정해주었습니다. 순빈 봉씨도 소쌍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 억압에 저항하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순빈 봉씨를 다시 봅시다. 역사는 그녀를 실덕한 며느리, 파렴치한 여인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가능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솔직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열여전을 배우기 싫다고 책을 던진 그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그녀, 위로가 필요할 때 소쌍에게 의지한 그녀, 그녀는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녀가 현대에 태어났다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원하는 사람과 사랑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0년 전 궁궐에서 벌어진 금기의 스캔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으로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한 인간의 외로움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며느리, 선택권 없이 궁으로 끌려온 궁녀,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왕.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제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사랑과 이해 없이는 어떤 규칙도 의미가 없다고. 세종대왕의 며느리 대식 사건.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모순과 억압된 인간성의 비극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그 교훈으로 현재를 성찰하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그런 의미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